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직업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대학생활 제7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은 직업 탐색과 의사결정,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탐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 탐색은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업의 정의, 둘째는 직업과 생업과 벌이에 대해서, 셋째는 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 탐색에 있어서 직업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자는 직분을 의미하고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요. 업자는 업적 또는 생업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과 생업과 벌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일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생업은 생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일부 어떤 요소는 무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벌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을 해서 재화나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요소만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소질을 가르쳐서 적성이다, 또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들어 얘기해 보면은 국내 S전자 신입 직원들의 이직 현황을 보면은요, 입사 5년 후에 남아있는 직원은 60% 미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또 개인과 사회, 행위와 구조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의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관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어떤 것을 진로 의사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로 학문적인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로 의사 결정이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여러 방면으로 탐색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진로 의사 결정이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과 직업 체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로 의사 결정 기술은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각 요인들의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자아 정체감을 함양시켜 가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로 의사 결정의 요인들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의 요인 중에는 첫째, 자기 이해 증진, 둘째, 의사 결정 능력 함양, 셋째,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넷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다섯 번째, 직업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 이해 증진은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 요인 중에 두 번째, 의사 결정 능력 함양은 다양한 의사 결정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의사 결정 유형을 확인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사 결정 유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 요인은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일과 직업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집단 토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일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아 실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 요인에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희망하는 직업 목록 확장, 희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탐색하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직업 세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은 물론 계략적이나마 직업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로 의사 결정 요인의 마지막 5번째는 직업의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직업 선택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 외에 정의적 측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 의사 결정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8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은 없다입니다. 둘째, 완전히 잘못된 선택도 완벽하게 옳은 선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결정에는 위험과 도전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위험 요소만큼 보상도 크다. 다섯 번째, 일단 선택하였더라도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모든 선택 결정에는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7번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 8번째,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로 의사 결정의 유형을 하렌의 그 주장에 의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관적 유형, 둘째는 의존적 유형, 셋째는 합리적 유형,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직관적 유형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용하지만 정보 활동이 없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현재 느낌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체계적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존적 유형을 보면은 첫째, 타인들의 판단이나 의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평가에 의존하여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사 결정에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로 의사 결정 유형 중에 세 번째는 합리적 유형입니다. 첫째, 이전의 경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 결정에 매우 신중하며 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 여러분들이 나의 의사 결정 유형에 대해서 진단 설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 결정 유형을 알기 위해서 설문으로 진단해 보는 것이죠. 이 문항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어쩌다에 해당하면 1점, 가끔에 해당하면 2점, 반반에 해당하면 3점, 흔히에 해당하면 4점, 언제나에 해당하면 5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 설문은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은 30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 유형 진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5점 척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제가 1문항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문항,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1, 2, 3, 4, 5가 있어요. 가끔 그렇다면은 어쩌다 그렇다면 1점, 가끔 그렇다면 2점, 반반이다 하면 3점, 흔히 그렇다면 4점, 언제나 그렇다면 5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세 번째, 나는 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매우 독창적으로 결정을 한다. 네 번째, 나는 대체로 미래보다 현재의 내 입장에 맞추어 일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나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성급히 결정을 내린다. 일곱 번째,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한다. 여덟 번째,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친구의 생각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아홉 번째, 나는 남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정말 힘들다. 열 번째, 나는 중요한 결정이라도 매우 빠르게 결정한다. 11번째,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따른다. 12번째, 나는 내가 좋아서 결정하기보다
남의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3번째, 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후에 결정을 한다. 14번째, 나는 어떤 일을 점검하거나 사실을 알지도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15번째, 나는 친한 친구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좀처럼 결정하지 않는다. 16번째, 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 결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17번째,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천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 18번째, 나는 결정 내리기에 앞서 모든 정보가 확실한지 재검토한다. 19번째, 나는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에 따라 결정을 한다. 20번째,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미리 주의 깊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21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다. 22번째, 나는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한 후에 그 결정이 마음에 드는지 상상해 본다. 23번째, 나는 평가가 나쁜 결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24번째, 나는 나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5번째,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26번째, 나는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에 만족하고 그 결정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27번째,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어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28번째, 내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목표를 향해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29번째, 친구가 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내 결정에 자신을 갖지 못한다. 마지막 30번째, 나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30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각 문항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입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쩌다에 해당하면 1점, 가끔에 해당되면 2점, 반반에 해당되면 3점, 흔히에 해당되면 4점, 언제나에 해당되면 5점 이렇게 점수를 쭉 매겨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첫째, 합리적 유형, 둘째, 직관적 유형, 셋째, 의존적 유형. 여러분들이 이 30문항을 체크를 하고 나서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요. 합리적 유형의 항목은 1번, 5번, 7번, 13번, 17번, 18번, 20번, 25번, 28번, 30번 이렇게 10개는 합리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합리적 유형에 해당되는 각 항목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합계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 유형에 대한 항목입니다. 3번, 4번, 6번, 10번, 11번, 14번, 19번, 22번, 24번, 26번 이렇게 10문항입니다. 이 직관적 유형에 해당되는 10문항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합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존적 유형을 대한 항목을 보면은 2번, 8번, 9번, 12번, 15번, 16번, 21번, 23번, 27번, 29번 문항, 이렇게 10문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30문항 중에서 세 유형을 다 이제 보게 되는데,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인 유형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다 내서 합계를 해보면은 내가 어느 유형에 제일 가까운가, 어느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가, 어느 유형과는 좀 거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로 의사 결정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의사 결정 유형별 특성은 합리적 유형 특성, 또 직관적 유형 특성, 의존적 유형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이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특성을 두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한지, 또 하나는 진로 결정하는 데 특성은 어떠한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유형 특성 중에 일반적인 특성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은 의사결정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유형의 특성을 지닌 분들의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면은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합리적입니다. 또 심리적으로 독립되고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습니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진로 결정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인 유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직관적인 유형의 특성은, 일반적인 특성은 어떠냐?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보 탐색이나 대안 평가 없이 상상과 정서적 자각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러한 직관적 유형의 특성 중에서 진로 결성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존적 유형 특성을 보겠습니다. 의존적 유형 특성 중에서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보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의사결정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합니다. 이 의존적 유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진로 결정의 특성을 보면은 의사결정이 수동적이고 순종적입니다. 개인적 독립이나 성숙을 방해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결정 능력 진단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나의 의사결정 유형 진단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나의 의사 결정 능력 진단입니다. 평소 자신의 어떤 의사를 가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이 나의 의사 결정 능력 진단은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로 중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주어졌을 때 거기에 그 항목에 일치한다 그러면은 O,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어느 쪽도 아니다 라면은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점수는 나중에 계산할 때에 O라고 표시한 항목은 2점, X라고 표시하는 그 항목은 0, 세모라고 표시하는 항목은 1점 이렇게 점수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20문항을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치한다 하면 O,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X, 이것저것도 속하지 않는다 하면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1번, 나는 장래에 어떤 직업에 취업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다. 2번, 나는 휴일을 이용하여 가사나 아르바이트를 잘한다. 3번, TV나 신문 잡지를 볼 때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한다. 4번, 직업은 운명적으로 결정되므로 운명이 다가올 때까지를 기다린다. 5번, 나는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좋을지 항상 생각했다. 6번, 진학이나 취직에 대해 부모님이나 교수님 등과 상담하고 싶다. 7번, 나의 붙인 직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항상 한다. 8번, 진학이냐 취직이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9번,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므로 잘하는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 10번, 취직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즐겁다. 11번, 나의 장래는 가급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좋다. 12번, 내가 취업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예정이다. 13번, 타인의 의견은 참고로 하지만 나의 장래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14번, 나의 능력이나 적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하고 싶다. 15번, 여하간 현재 공부만 해두면 장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 취업에 대해 남에게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한다. 17번,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직업은 공상적이므로 불안한 기분이 든다. 18번, 지금 나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9번, 내가 희망하는 직업의 자격증, 학력 등의 관계를 안다. 마지막 20번째, 나는 대학을 선택할 때 나의 직업을 생각하면서 선택하였다. 이렇게 20문항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거기에 일치한 항목의 문항에는 O,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X,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는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점수는
O에 표시한 곳은 2점, X에 표시한 것은 0점, 세모 표시하는 곳에는 1점씩 이렇게 점수를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얼마 나오나 합계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계를 가지고 나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인 경우는 31점 이상이면 상입니다. 30점에서 24점까지는 중상입니다. 23점부터 21점에는 중입니다. 20점에서 17점까지는 중하입니다. 16점 이하는 하입니다. 여성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은 29점 이상이면 상입니다. 28점에서 22점까지는 중상입니다. 21점부터 19점까지는 중입니다. 18점부터 15점까지는 중하입니다. 14점 이하는 하에 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0문항을 OX 세모 표시를 통해서 2점, 0점, 1점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서 여러분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인지, 중상인지, 중인지, 중하인지, 하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느냐 그 말이 있죠. 이 유형을 오늘 우리 공부한 곳에서는 8가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체형입니다. 지체. 사고와 결정을 연기하고 미루는 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4학년 되면 생각해 보지 뭐. 4학년 때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명형입니다. 운명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것이 내 팔자고 운명이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의사결정 유형 중에는 순종형이 있습니다. 타인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무조건 어른이나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충동형입니다. 별 생각이나 대안 없이 결정을 내리고 번복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단 부딪혀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부딪힙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에는 직관형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느낌을 중시하고 감정이나 환상을 갖고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난 디자이너가 잘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에 여섯 번째는 계획형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해 보며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진 합리적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 어떤 것을 보완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에 일곱 번째는 고민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안으로 인해서 선택을 못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재미있고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에 마지막은 마비형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압도되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하는데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안 탐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준 설정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계획 수립을 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 관련된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할수록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두 번째 단계는 대안 탐색 단계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하면 대안을 많이 찾고 대안이 많을수록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2단계에서 있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3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는 기준 설정입니다.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에 답해 봅니다. 해결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원은 충분한가에 대한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는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대안이 갖는 바람직한 정도, 가능성, 위험성 등을 평가합니다. 대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고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단계 중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계획을 바꾸거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5단계로 나누어 보면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는 의사 결정의 목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진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의사 결정 문제가 생긴 개인적 환경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현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인가가 1단계에서 바로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찾아보느냐?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는데 적어도 한 세 대안, 1대안, 2대안, 3대안, 3가지 정도의 대안을 탐색해 보시고 더 많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더 많이 탐색해 봐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대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기준을 해당 점수란에 표시해 보는 것,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진로 의사 결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시에서 제시한 항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내용을 작성하고 각 대안별로 평가해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 적합성, 합리성, 실천 가능성, 효용성 등등. 예를 들어서 효용성이다 그러면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경제력을 투여해야 하는가?
적합성인 경우는 나의 적성과 준비 작업이 맞는가? 이런 각 대안 1부터 대안 3까지 적합성, 보통 또는 부적합한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대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표를 만들어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만들고 중고 항목에 따른 점수 합계를 하고 대안 순위를 정해보고 최종적으로 대안을 결정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선정된 대안을 정리해야 됩니다. 둘째는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 방법을 세우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는 미래 사회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한 나의 입장, 학생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한 세 가지의 질문을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 사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의 직업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하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사회의 달라질 직업 전망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사회의 5대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의 특징은 경쟁이 심화되고, 둘째,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되고, 셋째,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고, 넷째, 디지털과 휴머니즘이 결합되고, 다섯째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 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사회 특징에서 경쟁 심화, 즉 무한 확장, 무한 경쟁에 있어서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어떤 거냐? 기존 산업의 파괴적 혁신, 뉴 미디어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적 재산과 저작권, 자유 저작권의 논란이 확대됩니다. 더 나아가 공짜 경제가 급부상해서 가상 공간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미래 사회의 특징 중에 개인화, 다원화가 확산되는데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신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즉 개인의 파워가 강화되는 것이죠. 또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소비 주체가 변화됩니다. 여성, 노인, 신소비자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 사회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가상 공간의 가치가 증대되는데요.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소프트 자산, 가상 권력의 가치가 증대되고 뉴 미디어로 진화가 되고요. 가상 현실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 중에 네 번째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주로 그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은 감성 소비가
도래합니다. 드림 소사이티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오감 커뮤니케이션 실감형 미디어가 이루어지죠.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경제가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의 특징 5번째에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강화를 보면은 여기에 주요 마이크로 트렌드를 보면은 사회 전반에 네트워크가 확산됩니다. 기계 간, 또 기계와 인간, 또 인간 간 그러한 신뢰가 강화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가상 공간의 파워가 증가하고 신질서가 확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이제 전망은 또 전망과 준비 과제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전망은 첫째, 창조적인 역량이 증진된다라는 것이죠. 미래 사회에 창조적인 역량이 증진되려면은 미래 준비의 과제는 뭘까라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사고, 유연성을 갖춘 창조 인력이 육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D 개방형 혁신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커넥트 앤드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 재산권 또는 저작권의 철저한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준비해야 되는 과제죠. 두 번째로 미래 사회의 전망을 보면은 사회적 밸런싱이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밸런싱이 유지되었을 때 미래 준비 과제는 어떠하냐? 분권화, 네트워크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르거버넌스가 확립되는 것이죠. 수평적, 횡적인 연관의 새로운 사회 질서가 수립됩니다. 온라인 공청회 등 협력적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취약계층과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미래 사회 전망 중에는 가상 공간의 신가치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할 과제는 뭘까? 버추얼 오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국토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 영토와 사이버 라이프를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사회 전망의 네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기술이 전환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과제는 준비는 디지털과 휴머니즘에 결합된 새 패러다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휴머니즘 실현을 위한 기술과 인간의 소통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기술의 컨버전스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래사회의 마지막 전망의 다섯 번째는 사회 발전의 새로운 엔진 신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의 과제는 뭐냐?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뢰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계에 따른 감시와 프라이버시가 침해 분쟁의 문제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경우냐? 고용 변동 요인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용 변동 요인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용 변동 요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성 요인이 있고 불확실성 요인이 있습니다. 확실성 요인은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의 변화,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 과학 기술 발전,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족,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렇게 한 5가지는요, 확실성 요인입니다. 불확실성 요인은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정부 정책 및 법 제도 변화는 이 3가지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그러면은 확실성 요인의 내용과 불확실성 요인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확실성 요인 중에 첫째, 인구 구조 및 노동 인구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거시적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됩니다. 생산 가능성 인구는 감소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증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노동 인구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고용 변동에 있어서. 두 번째는 고용 변동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은 산업 특성 및 산업 구조 변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타 산업과의 융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공유 경제, 핀테크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용 변동에 있어서 확실성 요인은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로봇화와 자동화, 자율주행, 요즘에 이 인기가 있는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IT 발전, 기술의 융복합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용 변동에 있어서 확실성 요인 중에 네 번째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환경 요인,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과 에너지 자원 요원지, 즉 자원 고갈, 국가 간 자원 경쟁 등으로 인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산업 육성,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변동 영향 중에서 확실성 요인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복잡화됩니다. 개인화가 됩니다. 생활 수준의 질은 향상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되고 미용,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됩니다. 온라인상의 소통도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요,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용 변동의 불확실성의 요인 중에 첫째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입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 전망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내 경기 전망은 세계 경기 전망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세계 경제를 알 수 없고 또 국내 경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는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불확실성 요인 등의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 전략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업 생산 시절의 해외 이전 또는 아웃소싱, 기업 인수 합병 등 어떻게 이루어질 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고용 변동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요인의 세 번째는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화는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 튜닝하고 신직업 육성 및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대학 구조 조정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이라든가 법 제도 등의 변화에 따른 고용 영향 등은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1세기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사회의 특징은 첫째는 지식 기반 사회, 둘째는 디지털 혁명 시대, 셋째는 문화의 시대, 넷째는 여성의 시대, 다섯째는 고령화 사회. 이게 21세기의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 목표를 선정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며 개인의 사회적 행위와 사회에서의 지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지식이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생산 양식은 근육에서 두뇌로 이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도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 및 정보 생산 요소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 집약적 시대에는 기능공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기술 집약적 시대에는 중간 기술자의 수요가 증대하였으나 지식 집약적 시대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차 기계를 설비하고 운영하는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세기의 사회적 특징은 디지털 혁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입니다. 디지털은 모든 정보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신호 체계는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비롯한 사이버 문명의 핵심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혁명은 경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의 상시화와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기술 방식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문명이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초로 하는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사회적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20세기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소유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21세기는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어 하는 향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의 구성원들은 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문화, 오락생활을 즐기기를 원하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취향과 목표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은 오늘날 매스미디어나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여 대중문화에 속하는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구전의 통신수단이 활자매체로, 그것은 다시 영상매체로, 나아가 오늘날에는 뉴미디어, 즉 전자기술, 컴퓨터, 인공위성, 광섬유 등의 발달을 통해서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세기 사회 특징의 네 번째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20세기가 주로 남성의 근육에 의존하여서 사회적 재화를 대량으로 창출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산업사회의 원리가 지배했던 시대였다고 하면은, 지식혁명 사회에서는 터프한 것보다는 섬세함이,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움이, 독불장군식의 추진력보다는 감싸 안는 포용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감성이 주목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세기의 사회적 특징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령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고령 인구가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구분합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들은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거나 몇 년 뒤에 그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산업 영역이 실버 산업이며, 산업 발전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참여로 고령층 대상 사업이 발전하고 있고 또 발전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세계는 한 6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직업의 생성,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직종도 전문화, 세분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은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 법률, 국제관계 변호사, 동시통역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업 분야가 유망한 분야로 전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의 직업세계 전망은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 이상 종신고용 직장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직장에 대신하여 도입하는 것이 평생 직업입니다.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특정 업무에 평생 동안 종사할 평생 직업인은 관련 업무에 관한 지적 재산이 풍부하고 창의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직무 분야에서 변해가는 기술이나 소비자의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같은 직종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21세기 직업세계 전망은 공동 작업이 증가하고 가변적인 근무 형태가 일반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업무보다도 팀 단위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정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고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갔던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증가합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가 증가하게 됩니다.
탈직장화 및 재택 원격 근무의 증가 추세와 함께 상시 근무는 줄어들고 다양한 종류의 시간제, 계약제 근무가 확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것이 또 하나의 직업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회사들이 재택 근무하죠. 또 다른 그 면대면은 어려워졌지만 예를 들어서 택배가 또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움직인 것보다는 가상 활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사회의 그 직장의 제도가 근무의 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21세기 직업세계 전망 중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하여 원료, 부품의 국제적인 이동이나 생산을 분배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사이버를 통한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상품 판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예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21세기 직업세계의 전망은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산업과 환경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자연 및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차원의 문화예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예술과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직업세계 전망 중에서 여섯 번째는 첨단 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비중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집약적 산업 시대에는 항공산업, 정보처리, 우주산업, 생명공학,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장난감 사업, 배설물 처리 사업, 노인 산업, 의료 및 건강 산업, 각종 서비스 산업 분야의 직업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산업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1차 산업, 그 다음에 여기에 한 9개 분야입니다. 신산업 분류에서 32개 정도인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유망 직종 한 300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산업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서 9개 정도, 섬유, 의복에서 8개 정도, 출판 및 인쇄 분야에서 4개 정도, 금속 부분에서 7개 정도, 재활용에서 3개, 정밀화학 분야에서 4개, 전자부품 및 통신 장비에서 3개, 의료 정밀 광학기기에서 5개, 자동차 기계 및 운송 장비에서 3개, 전기에서 1개, 건설에서 13개, 소도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에서 13개, 숙박 및 음식점에서 9개, 운송에서 3개, 관광에서 5개, 우편 및 전기통신에서 3개,
금융 및 보험에서 14개, 부동산에서 1개,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영에서 39개, 경영 컨설팅에서 15개, 홍보 및 광고에서 13개, 디자인에서 12개, 엔지니어링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에서 26개, 교육 서비스에서 12개, 보건 및 건강에서 16개, 사회복지에서 5개,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해서 24개, 스포츠에서 5개, 문화에서 9개, 환경에서 5개, 공공,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에서 11개. 이렇게 산업별 분류를 한 31가지로 분류를 쭉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산업 유망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유망 직종,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1차 산업, 첫 번째 1차 산업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중에서 김치 연구 제조, 관상어 생태 관리, 식물 치료, 농업 경영 컨설팅, 종묘 배양, 주문형 식품, 해저 탐사, 해양 토질 관리, 곡물 컨설팅, 이게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유망 직종입니다. 신산업. 두 번째, 섬유, 신산업 유망 중에 섬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의류 리폼,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코디네이션, 패션 패턴 CAD, 홈 패션, 화섬 신소재 개발, 생활 한복 디자인, 기능성 내의 디자인, 이런 부분이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섬유 부분에서. 출판 및 인쇄 부분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전자출판 DB, 출판 기획, 점자 자료 제작, 전자출판 기획, 이 분야가 출판 및 인쇄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금속 부분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도장 및 코팅, 기계 조작, 마이크로 기계 제작, 내피드 프로토타입 제작, 압출 성형 기계 운전, 주조틀 조립 쉐이크, 아웃 조작, 금속 가공 장치 운전, 금속 플라스틱 가공 기계, 이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금속 분야에서. 재활용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펄프 제조 설비, 가구 리폼, 재활용품 수집 분류가 있습니다. 정밀화학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전기류 운전, 유공합 서버 제어, 분리기 조작, 접착제 제조, 이 분야입니다.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회로 시뮬레이션, 회로 설계, 전자회로 CAD, 이런 분야입니다. 의료 정밀 광학기기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의료기 전산 설계, 초정밀 고속 가공, 반도체 장비 설비, 의료용 컴퓨터 장비 조작, 환경 측정용 정밀기기 조작 분야입니다. 전기 분야는 디지털 전기 제어 설비, 건설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을 보면은 지역개발,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링, 투시도 제작, 건축 공정 시스템, 시설물 안전 진단 보수, 목조 주택 설계 시공, 건축물 리노베이션, 건축 CAD 설계, 인텔리전트 BD 관리, 건설 GIS, 감리, 경량 철공, 주택 조립, 시설물 해체, 이런 분야가 신산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도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캐릭터 마케팅, 오락용 가전제품 수리, 컴퓨터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운영, 골동품 유통, 무선통신기기 판매, 자동차 딜러, 상품 기획, 농수산물 유통, 사이버 무역, 소프트웨어 유통, 쇼파스터, 컴퓨터 AS 이런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호텔 조리, 호텔 홍보, 판촉, 호텔 바텐더, 유텔 인텔리내셔널 관리, 출장 요리, 카지노 딜러, 쿠킹, 스타일리스트, 지하로, 호텔 예약 프런트 이런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송 분야에서는 항공기 검사, 항공기 제어 기술, 항공 화물 하송 이런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 관광 마케팅, 관광 이벤트 기획, 패키지 투어, 해외여행 기획, 향토 관광 기획 이런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입니다.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통신 장비 설비, 통신 기술, 통신 서비스 상담 이러한 분야가 신산업 유망 직종이 되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는 국제 선물 거래, 국제 증권 거래, 국제 회계, 보험 설계, 증권 투자 상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투자 분석이 신산업 유망 직종이고요.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영에서는 엠베드 SW 개발이라든가 IP 관리, 공인 전산 감리, 네트워크 관리 SW,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운영, 네트워크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디지털 회로 설계, 로봇 엔지니어,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계, 멀티미디어 타이틀 개발, 웹 프로듀서, EC 유통, 무선 SAW 개발, 웹서버 운영, 반도체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SW 개발, 웹마스터, 정보 시스템 감사,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머, 컴퓨터 속기, ERP 패키지,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게임 음악 작곡, 또 리눅스 전문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부분에서 신산업 그 유망 직종은 생산 컨설팅, 정보 시스템 컨설팅, 소자본 창업 컨설팅, 지식 관리 컨설팅, 국제 계약, 국제 통상, 기업 가치 평가, 마케팅 컨설팅, 전략 경영 혁신, 브랜드, 네이미스트, 소비자 분석, 인사 노무 컨설팅, 물류 컨설팅, 기술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광고 분야에서 신산업 유망 직종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광고 기획, 광고 디자인, 광고 사진, 광고 이벤트, 미디어 플래너, PR 매니저, 정치 광고, 카피라이터, 해외 홍보, 모델 캐스터, 간판 이노베이션, 팝 광고 크리에이터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신산업 그 육성 부분은 공간 디자인, 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서체 디자인, 스텐슬 아티스트, 아트 플라워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용기 디자인, 카드 디자인, 편집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디자인 수집 카피 분야가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사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 기업은 육성 직종은 태양전지 연구, 재료 조직 평가, 표면 계질, 고밀도 에너지 재료 가공, 초정밀 계측, 고분자 화학 연구, 가상기계 가공, 광통신 연구, 특수 코팅, 기술 평가, 레이저 연구, 로봇 연구, 마이컴 제어, 마이크로 프로세스 운용, 응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 미생물 연구, 기능성 화장품 개발, 생물 엔지니어링, 초소형 모터 개발, 세포 배양 기술, 센서 계측, 웨이퍼 연구, 유전자 분석, 인공유성 연구, 자동 제어 연구, 전자파 제거,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신산업 그 분야는 산업 교육 지도, 아동 놀이 지도, 예능 기초 교육, 직업 훈련 전문 지도, 동화 구현, 멀티미디어 교육, 컴퓨터 가이드, 박물관 교육 관리, 글짓기 지도, 심리 상담, 사이버 교육 관리, 레크레이션 지도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건강 분야에서 신산업에 해당하는 직종은 호흡치료, 의학정보관리, 카이로프랙터, 의료서비스 기획, 심전도 기술, 노인질환관리, 호스피스, 가정보건관리, 노인재활조무, 레크레이션 치료, 식이요법, 산후조리 관리, 언어치료, 운동 전문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신산업 업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장애인 직업 능력 평가, 사회복지시설 보모, 노인복지 개발, 군 사회사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과 관련해서 신산업 해당되는 직종은 특수효과, 패션쇼 기획, 공연 기획, 대형 전시 커미셔너, 디지털 영상 제작, 애니메이션 스토리 구성, 무대 장치 디자인, 뮤직 디렉터, 미디어 통합 디렉터, 외화 번역, 비디오 아티스트, 쇼 호스트, 전문 MC, 음악 엔지니어, 애니메이션 컨셉 기획, 영상, 음반 제작권 전문가, 영상 자료 DB 관리, 사이버 행사 기획, 촬영 헌팅, 조명, 인터넷 TV 영상 디자인, 관객 개발, 분장, 세트 제작,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신산업 업종은 스포츠 마케팅, 건강 다이어트, 레포츠, 헬스케어, 스포츠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신산업 육성하는 이 업종은 도서관 정보 DB 관리, 문화 DB 개발, 사적지 관리, 큐레이터, 테마파크 플래너, 미술품 감정, 문화예술 감상 기초 교육, 예술 경영 기획, 문화예술품 복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신산업 분야는 공원 생태 관리, 수중 작업, 에너지 전략, 특수시설 청소, 환경 영향 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개인 및 가사 서비스 분야에서 신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가사 종합 대행 서비스, 미용 경영 컨설팅, 결혼 이벤트 기획, 베이비시터, 웨딩 컨설턴트, 컴퓨터 결혼 중매, 연화 코디네이터, 색채 전문가, 장례 서비스, 조향사, 네일 아티스트,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진로 탐색에 대해서 진로 의사 결정과 미래사회 직업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